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에스더 1장을 함께 읽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교훈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749면에 있습니다. 45면, 749에서 750면 속에 들어있는데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도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함께 여러분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의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파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수디가 내시가 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행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수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수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은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주 잔치하면서 망하는 부부의 모습이 보여요. 파경에 이르는 상황까지 가는 이 잔치는 차라리 아나니만 못한 잔치가 되고 마는데, 여러분 한번 이 허세가 아주 쩔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길게 잔치를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지 부인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은 또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또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룻기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었잖아요. 참 따뜻하고 행복하고 부드럽고 서로 존대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인 거에 비하면, 이 에스더서에 딱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부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얼른 알게 되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 확 들죠. 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문화 차이도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서론, 제가 말해줬던 개론적인 이야기가 조금 기억나실 텐데, 에스더라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거기서 뭐랄까요, 그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잔치,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텐데, 오늘도 보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펼치고 있는 그 잔치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고 이제 얘기할 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왕이 머무는 수산궁에서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나라가 상당히 크고 넓은 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어서의 그 인도라고 하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인도양 바로 앞에 뾰족하게 하나 커다란 땅이 하나 있는데, 지금의 인도가 그때 인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구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땅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보면은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그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구스 땅서부터 이쪽 동쪽으로는 인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중동 지역 전체를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임금이 아하수에로 왕이라 해갖고 그의 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그랬잖아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임금의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을 아하수에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127지방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가 127개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크고 넓은 거죠. 지금 미국이라는 땅이 50개 주, 그죠? 50개 주에 괌이나 하와이 같은 이런 거 포함해 갖고 아마 50개인가 51개인가 되는데, 아주 세계에서 큰 나라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127개의 지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땅이라는 거죠. 자, 그 수도는 수산이라는 거, 수산궁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왕이 돼갖고 나라를 다 이제 안정화시킨 게 아마 3년쯤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 각 지방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해도 그 지역이 안전할 때쯤 됐을 때에 아마 잔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즉위하자마자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면 아마 민심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왕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잔치를 이렇게 길게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든든히 공고해졌을 때쯤에 아마 이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각 지방에서 이 사람들 다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먼 땅에서 이 페르시아 이 수산궁으로 오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180일이라고 하는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잔치 기간이 된 걸 보면은 아마도 그냥 모두가 다 동시에 와갖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길게 그렇게 잔치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유추해 보건대 이게 시간 순서대로 오는 순서대로 아마 이렇게 오면 또 잔치를 계속 연결해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이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몇 가지 표현한 거 보면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그 위엄이 혁혁했다는 거예요. 혁혁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해도 물산이 모자라지 않은 걸 보면은 굉장히 풍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먹고 마시는 그 잔치 자리에 쓰인 도구들을 보면은 금잔으로 다 마셨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금으로 된 잔을 마셨고, 그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각기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아주 이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잔을 가지고 마셨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호화스럽고 굉장히 뭐랄까요, 풍성함을 반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실제로 하여 단어로도 그런 단어를 썼어요. 7절에 보면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어주, 왕이 주는 술이 한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공급되는 만큼 그랬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그 먹고 마시는 그 잔치 자리에 그 뭐랄까요, 그 바닥을 보니까 어떻게 장식이 됐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를 두어서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의자죠. 여러분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그러니까 그 왕궁 뭐랄까 그 잔치하는 뜰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천은 백색, 녹색, 청색, 자색 이런 어떤 그 아주 휘황찬란한 망국기 걸듯이 쫙 뭐랄까 이렇게 리본 같은 그 휘장을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대리석 기둥에 연결해서 매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잔치 분위기가 나겠죠. 거기다 대고 바닥은 그 뭐랄까요, 백석, 운모석, 흑석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닥을 쫙 깔아놓은 그런 잔치마당, 그리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의자들을 보니까 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잔은 조그만 거니까 그렇다는지 말, 여러분 의자 자체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사람이 앉는 의자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정도였고, 그 다음에 그날 먹는 분위기를 보면 마음대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멋이든지 말든지 강제하진 않았다는 거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고, 왕이라고 그래서 막 왕이 자 건배 하고 다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즐겁게 뭐랄까요, 이렇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시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게 했다 이랬어요. 이 잔치만 봐도 굉장히 여러분 뭐랄까요, 이렇게 돋보이는 잔치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은 180일 플러스 7일 잔치, 이거 대단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잔치를 할까? 왜 이런 잔치를 할까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영화로운 나라임을, 그리고 부한 나라임을, 그리고 위엄이 있는 나라임을 혁혁하게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허세를 떠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180일 플러스 7일 이 잔치를 하려면 누가 고생하겠어요? 누가?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즐기는 사람은 몰라요.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고생했을까? 희생하면서 애썼을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루 잔치만 해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팔다리 머리 어깨 다 쑤시고 몸살이 날 판인데 180일 플러스 7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멀리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인도서부터 오고 그쵸? 저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오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이란이라는 중동의 나라에 많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지역이. 그러면은 거기까지 오려면 옛날은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육로로 왔어요. 거긴 또 바다가 또 연결되어서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아니에요. 다 그게 육로 사막을 뭐 낙타 타고 뭐 어떻게 하고 마차 타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는 것도 잔치에 와서 밥 몇 끼 먹고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생이에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했나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통치자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국가의 재정을 쓰고 백성들의 노역을 동원하고 막 이러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백성들의 처지와 여건을 살피면서 그 풍부함을 백성들에게 누리도록 돌려주는 게 이게 통치자의 자세인데 자기들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고 있다.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통치자 같질 않아요. 자, 이날 이 잔치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은 그날 잔치가 이제 그 187일 동안 진행되는 사이에 아마 왕궁에서 또 다른 잔치가 하나 이제 여인들을 뜰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왕후도 꼭 지금 꼭 잔치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한 거예요. 자, 그럴 법도 하죠. 왜냐하면은 127도에서 오는 이 지방 관리들이 올 때 부인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부부 동반해갖고 왔을 텐데 그 여인들은 또 왕과 함께 앉을 수 없으니까 왕후가 따로 데리고 잔치를 했을 수 있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너무 호화롭고 너무 뭐랄까 사치스럽고 너무 과한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 제7일이 되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한 귀천을 따지지 않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백성을 위한 잔치 제7일차 마지막 잔치 날이에요. 이날 잘 지나갔으면 되는데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0절에 보면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취한 거죠. 그러니까 술로 인하여 흥이 나가지고 야 내 와이프 좀 자랑해야 되겠다. 내 와이프 굉장히 예쁜데 한번 좀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고 예쁜 것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와수디 왕에게 가서 전해라. 왕후는 관을 정제하고 그 왕관을 왕비 관을 잘 쓰고 왕 앞으로 나와라. 아리따운 모습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왕 부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전시품이야 뭐야? 내가 지금 구경거리야? 나를 구경거리 삼고 나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여주겠다고? 기분 나쁠 수 있죠. 접수할 때 나 그런 거 자리 가고 싶지 않다. 다 뭐 했다 그랬어요? 주흥에 쩌든 상태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술 취한 사람들 앞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응? 그런 면에 있어서 왕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너무 임금이 과하다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심이 이거예요. 12절 보세요.
왕후 아수디가 내시가 전하는 명령, 왕명을 받았을 때 따르기가 싫었대요. 이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따르기가 싫어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노가 있겠죠.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막 붙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왕명이 지금 보기 좋게 지금 지방관들은 다 순종하고 그 멀리서부터도 왔잖아요. 그냥 뭐랄까요? 그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부터도 왔는데 아니 같은 왕궁에 있는 그 옆칸 이 왕후의 뜰에 있는 여인을 좀 잠깐 오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오겠다고 따르기 싫어했다니까 막 화가 났겠죠. 이해가 또 돼요. 왕이 화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의도가 그 예쁜 모습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좀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 이런 예쁜 여자랑 사는 왕이야 뭐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게 실현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진노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다. 이게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와스디의 이 행동이 뭐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부인을 구경거리 삼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 부부는 사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닌 게 보여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불편한 요구를 할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으실 텐데 서로 좌우를 살피셔서 서로의 품위를 지켜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이런 태도가 전제돼서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왕의 최신을 깎아내리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까지 생각 안 한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될 때에 그 왕후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멸감, 그 술 취한 사람들의 그 눈빛,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서 품게 될 그 음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추파로 드러내질 텐데 그걸 왕후가 어떻게 견디라고 왜 그런 자리를 부를까? 이런 거 서로 배려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부장적인 이 문화, 그 가부장적인 문화는요, 제가 보니까 이게 페르시아 제국 시대부터 이렇게 있으니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 보면 여인들 말이에요. 특히 지금 아프가니스탄 최근 이야기 들렸잖아요. 여인들 말이에요. 다 차도르라고 해서 온 몸을 이렇게 검은 천으로 들시고 다녀야만 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 집안에 남성이 동행하지 않으면 외출도 못해요. 시장을 보러 가거나 은행을 어디를 가거나 뭘 해도요. 다 그 곁에 보호자가 되는 남성이 가야 되고요. 자기의 얼굴 피부색이 몸의 피부색이 드러나면 안 돼서 눈만 빼꼼하게 나오는 거 그것도 말이에요. 망사천으로 돼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는 외출복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문화 그 여인들을 이제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가부장적인 제도가 확 드러나는 게 있어요. 왕이 기분이 나쁘고 말이야 화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왕의 그 뭐랄까 참모가 되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고문 역할을 해주는 법률이나 아니면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응? 왕후 아수디가 지금 왕명을 거역했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 라고 규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기 자문을 구하는 건 꼭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말이면 용서해 주려는 의도는 아닌 거예요. 그저 품으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그 화난 감정을 규례와 법률이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그 부인에게 아주 막강한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실수했나 보다.
또 그 지방관들에게 미안하다고 지금 내가 무리한 걸 내가 왕후한테 시킨 것 같은데 그거 이해하라고 하면서 덮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앞과 그리고 지방 장관들, 지방 어떤 그 관리들 앞에서 왕의 최신이 떨어진 거예요. 분노가 한 거잖아요. 왕명을 안 지켜? 아니, 왕의 부인이 왕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모든 신하들은 다 지금 왕명 지키고 그 멀리서부터도 왔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통치가 지금 집안 통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규례와 법률을 이용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왕이 어떤 그 분노한 감정을 바로 폭발해서 이렇게 당장 가서 끌어다가 죽여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법과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그 지방관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통치술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한 건데, 그거를 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죠. 언급도 안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 근데 그 충고자가 누구냐면은 무무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의 첫째가 하는 자리에 앉은 그런 참모들이에요. 왕의 뭐랄까요? 이 모사들. 그러면 왕의 옆에서 이렇게 고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가 본데,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 왕후 와수디가 한 일은 이거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왕의 지방 관리들을 그리고 뭇백성들에게도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이래갖고요, 그 잘못을 전국 단위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이거 굉장한 무서운 방향성이 잡힌 거죠. 방향이 잡힌 거죠. 이 여인의 이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한 그 개인 감정이, 그래서 불순종이 왕의 명령에 안 따른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가냐? 그 여인이 도저히 복구불능한, 도저히 그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범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한 나라와 지방 관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백성 보는 앞에서 버젓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왕명에 뭐랄까요? 항명한 태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백성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백성들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의 남편들에게 아마도 이런 멸시하는 태도를 다 보이고 따르지 않게 될 겁니다. 일파만파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 부인들이 다 그렇게 할 테니 자기 지방관들 채신머리가 떨어지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부인들이 다 멸시하고 막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내용이 뭡니까? 왕으로 하여금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조서를 내려서 파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게 하시고 변개할 수 없는 법, 여러분 그냥 고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왕후를 그냥 남편을 무시한 왕후를 내쫓는 거. 이게 이제 선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왕후의 자리를 다른 더 나은 사람,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폐위와 새 왕후 선출에 대한 간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왕후가 와수디 왕후가 왕이 와서 좀 인사 좀 하시오라고 부른 부드러운 메시지로 전달받았으면 좋은데 왜 싫어했을까 싶으니까 왕이 아마 강제로 오게 하는 명령처럼 들려서 아마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내 집에 온 손님들에게 인사 좀 하시죠 하고 불러드린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면은 왜 싫어하겠어요? 싫은 느낌이 안 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왕이 자기의 부인의 아리따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아마 싫어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인들이 뭐 자기 예쁘다고 딴 사람들이 볼거리 삼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랄까요, 이제 조서를 내리게 했잖아요. 그 조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지방관들은 자기 집 단속 잘해라. 자기 부인들이나 여인들이 자기 말 잘 듣도록 그렇게 관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되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그 문무관의 말대로 하시죠 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를 각 백성, 각 나라 문자와 언어로 이렇게 모든 지방에 보냈는데, 뭐라고 냈냐 내용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집을 주관해야 될 아주 전권을 주는 내용이에요. 남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인들을 모두 다 가부장 제도 속에 확 넣는 제도. 여러분, 이런 제도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이란이나 이라크 속에 있는 그 이슬람 국가의 어떤 그런 행동들의 어떤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슬람이라는 게 생기지도 않은 때지만은 그 중동 문화, 페르시아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고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가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었던 문화와 전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현대에도 각 가정의 어른을 이렇게 높이 섬기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민족, 지금의 그 이슬람 국가들의 민족의 문화나 그 전통 속에 아마 이게 페르시아의 왕이 이런 규례를 정해놨던 것들을 아마 반영하여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요게 이제 본문 1장 1절로 22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잔치가 3개 들어있잖아요. 3개 들어있는 사이에 그 잔치 속에서, 그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 속에서 와장창하고 부서지는 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죠. 왕도 사사롭게는 한 가정의 뭐랄까요, 남편이고, 왕비도 사사롭게 생각해 보면 한 가정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이 잔치하는 과정 속에서 술 취한 그런 어떤 주흥 속에서 내린 명령이 그만 이 가정을 부숴버리는 결과가 됐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에게 일상적인 생활로 보면은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자기의 나라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부함을 보여주고 위엄을 혁혁하게 나타내려고 하여서 했던 건데, 반대급부로 자기는 사실은 가정에 뭐랄까 불행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아리따고 정말 누가 보아도 보암직스러운 그런 황후를 버려야 되는,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 왕이 와스디라는 이 황후를 왜 뽑았겠어요? 뽑을 때, 자기 부인 삼을 때 아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빼어나고 자랑할 만하고 보여줄 만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멋진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뽑은 면도 있겠죠. 뭐 그의 실력이 뛰어났는지 아니면 지혜가 뛰어났는지 이런 거는 일체 여기서는 언급되는 게 없지만은, 분명히 왕이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인을 버려야 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자기의 분노한 감정도 감정이지만 나라의 치리와 통치함에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하니까 아주 뿌리를 뽑는, 근절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조소로서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같은 어떤 그 나라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 하여도 각 나라마다 지금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언어를 쓰는 족속이 있다라는 걸 반영해 주는 게 같은 내용의 법을 정해서 칙령으로서 각 도에 보낼 때에 벌써 번역을 해서 보내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다른 곳은 분명히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그들의 휘하에 들어있긴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조소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전통도 뭐가 있을 텐데 다 그냥 무시되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하는 명령으로 아마 이제 이렇게 모두가 통일되는 가족 문화 내지는 지방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왕의 칙령이라는 것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법이에요. 오늘 또 그것도 뭐라냐면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고정된 틀이 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왕궁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생긴 법이죠. 그것이 백성들 전체에게 또 영향을 끼치죠. 그런 거에 보면은 한 사람의 처신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지죠. 요즘에 무슨 뭐 민식이법 뭐 이런 거 법이라는 것을 뭘 만들 때부터 교통 질서나 어떤 그 학교 앞 내지는 학원 앞에서 30km 이하로 가야 된다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잖아요.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공포가 되면은 그거는 그 민식이가 다쳤던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퍼지는 거예요. 온 나라 모든 골목에서 다 학교 근처 거기서는 다 30km로 가게 되는 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만들어지는 법의 영향이라는 거, 법의 어떤 규정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하여서 보낸 이 법은 아마도 상당히 온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허세 떠는 사람 있던가요? 막 뭐 뻐기고 뭐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다가 난처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행여라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때 이런 거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같이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접대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오늘 밥값을 제가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양복을 갈아입고 나간 거예요. 지갑이 들어있는 양복을 집에 벗어놓고 그거 없는 양복을 입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제가 밥 산다고 했는데 지갑이 없으니. 여러분 물론 허세는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좀 난처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요새 말이에요. 나 사업을 하고 이러려면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거래처 다닐 때 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제차를 탔는데 이게 한두 푼입니까? 리스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할부로 사든지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요, 그 할부금도 못 갚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자동차 값을 치르고 새빵살이로 가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일, 허세를 떨다가 그만 어려움에 겪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꼬이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요새 젊은이들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처음에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무슨 뭐 교양 있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 속이 다 그대로 노출되는 분노와 악감정과 그런 어떤 못 배운 티가 확 났을 때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새 여성들 명품으로 치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명품, 그죠? 막 명품으로 화려하게 명품족이 되려고 애쓰다가 짝퉁을 갖다가 사가지고 명품인 줄 알고 샀다가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짝퉁인 게 발견되면은 그 그룹 속에서 상당히 뭐라 그래,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냥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형편의 허세덩어리들의 어떤 그런 진상적인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그렇게 허세 떨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그대로.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학부모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모임이 있는가 본데 같은 학년 애들 그런데 뭐 자기네들끼리 엄마들끼리 어디서 이제 찻집에서 모여서 막 뭐 명품을 자랑하고 뭐 그런데 이분은 그냥 조용히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 이렇게 나갔는가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아주 유명한 무슨 명품 백을 들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어떻게 샀느냐 하는데 이 젊은 엄마는 그냥 에코백 들고 간 거예요. 에코백 아시죠? 에코백 뭐 4, 5천 원이면 되는 그 에코백에다가 쓸 물건 이렇게 해갖고 그냥 들고 다녔더니 아이고 요새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여자가 어딨냐고 막 hir난하더래요. 아니 뭐 전혀 그런 거에 구김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의원은 당당하게 저 이게 편해요 하고 근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나와서 차를 타는데 보니까 딴 여인들 다 뭐 무슨 뭐 조그만 소형차 있잖아요. 국민차 같은 걸 타고 다들 가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타는 차를 보더니 다 그냥 입을 딱 다물었죠. 이 여인은 벤츠를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에코백을 들고 다니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이제 경제력도 되고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허세했던 거 없어요. 이 여인은 나와서 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가 그냥 벤츠라서 그걸 타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허세를 떠는 여인들이 더 뻘쭉해졌죠. 사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기를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입은 옷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집이 자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못난이 같은 사람들은 그게 바로 자기인 줄 알고 동일시해갖고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프라우드를 느껴요. 프라이드를 가져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에 스크래치가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교통사고 나서 깨지면 뭐가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는 거라 괴로워. 여러분 근데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큰 분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허세도 떨지 않지만은 그런 외적인 물건이나 외적인 요소에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 자기가 여러분 비닐 옷을 입고 있어도 자기 내면이 튼실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있고 교육 철학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못난이 같은 사람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마치 자기인 줄을 착각하고 있고 소유물이 많고 적음에 있어서 괜히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감정이 되는 거지.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줄 깨닫는 사람은요 결코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허세에도 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내가 초가삼간에 살아도 내가 조금 좀 허름한 옷을 입어도 전혀 구김살 없이 살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수로 왕이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갖고 결국 자기 부인을 버리게 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죠. 감정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조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풀어낸 것이라고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보면은 그래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누군가의 말을 참고로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제 혼란한 문제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그런 인생 문제에 놓일 때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혜로운 거죠. 예. 무턱대고 자기 감정대로 그냥 그 당사자 쫓아가서 말에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로 왕도 이런 일이 있었냐, 전례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고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해가지고 풀어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문제에 어떤 꼬이고 이렇게 복잡해질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먼저 교훈을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목회자들과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고, 좋은 또 사회적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거 중요한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고용해서 수임료를 주면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게 참 좋은 일인 거라 봐요. 제가 처음 목회하던 시절에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을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하여 할 때에 그 뭐랄까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무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거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법률사를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해봐서 그걸 다 차질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가서 바로 접수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뭐랄까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식이라 봅니다. 그것도 자기가 돈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 뭘 택할 게 더 중요하냐라는 걸 가지고 하면은 돈을 써서 사람을 부리는 게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돈을 아끼고 자기가 직접 하는 방법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될 거라 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황후가 자기 미모가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안 가잖아요. 그리고 왕이 명령하면은 사실 왕은 모든 것에 여탈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부인을 부르라고 왔을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래갖고 그냥 거부하지 말고 그냥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만용을 부리고 왜 거기서 쓸데없이 거부하고 그래서 왕비의 자리도 박탈당하고 내쫓기고 자기에게 준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은사나 아니면 기회나 분복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 감정도 때로는 다스릴 줄 알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날 그 자리에서 왕이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기 남편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신을 세워줘야 되고 왕명을 순종해 주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처럼 처음으로 이렇게 127개의 도지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말 왕이 권위가 서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걸 보면은 참 안타깝다. 그렇죠? 자기 미모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정말 자기도 그걸 가지고 정말 왕이 자랑스럽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마 후회했겠죠. 왕궁에서 쫓겨나고 모든 권위가 박탈되고 그렇게 됐을 때 평민으로 돌아갔을 때 후회했겠죠. 그죠? 자,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 은혜와 은총, 은사 모든 걸 잘 관리해 있어서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을 읽으면서 잔치 3번 하면서 부서지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 한 나라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 문화 형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더서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더 취하여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